자, 그래서 그 두뇌의 어떤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가 이렇게 합쳐진 것이 바로 신경계죠. 그 뇌를 바로 이렇게 큰 신경계로 있지만 그래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추신경에는 이제 뇌로 대표되죠. 척수까지 포함된 이제 그런 부분이 중추신경계고요. 자율신경계는 그 뇌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신경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몸의 장기로 연결된 부분들이 바로 자율신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어떤 그 신경계에서 그 체성신경계는 바로 근육에 이어져서 연결되어진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제어하고 감각을 전달하고 전신에 보통 연결된 부분이 체성신경계다. 그래서 신경계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중추신경계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일단 두뇌와 두개골에 대해서 한번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재질이 뭐 강도가 보면 어느 정도 강도냐면은 이 두부 수준 정도 그 정도밖에 강도가 되지가 않아요. 쉽게 잘 부러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연약한 두뇌가 지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어떤 머리뼈, 이 머리뼈가 두개골이 굉장히 그 흠 하나가 하나하나가 더 정밀하게 마치 감싸듯이 이렇게 뇌를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가 그 뇌 두개골에 움푹 파여진 부분에 탁 마치 이렇게 맞춤형처럼 그 틈 하나하나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탁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지간한 뭐 달리기를 해도 안전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뇌를 연구를 할 때 이렇게 그 수평 절단면 상하로 이렇게 나눈 부분들이 있고요. 그 수평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뇌를 딱 이렇게 수평으로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시상면이라고 해서 수직으로 좌우 나누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어떤 시상면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면은 그 측면에서 이렇게 절단을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절단해서 앞으로 부분들 보통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관상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것이 수평면, 시상면, 관상면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뇌 사진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뇌의 표면에는 회, 구, 열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데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회 부분들이죠. 그리고 깊이 있게 들어간 부분, 고랑 같은 부분들이 바로 열, 그리고 낮은 주름 같은 그런 부분들은 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대뇌 피질 부분들, 이 겉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겉부분들은 어떤 굉장히 보면은 그 겉부분도 그 어떤 특성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론탈 로브라고 해서 이 전두엽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주로 사고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두정엽이라고 해서 파티셜 로브라고 하는데 중간 부분들하고 뒤쪽 부분에 이어져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감각과 뭐 어떤 동작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두종엽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두엽이 있는데 이 옆면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은 이 청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건 이제 소뇌 부분인데요. 소뇌 위에 뒤통수 부분에 있는 그러한 어떤 대뇌 피질 부분은 바로 후두엽입니다. 시각하고 굉장히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오피셜 로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뭔가 보았다면은 이 시각 후두엽에서 뭔가 관장을 해야 이게 뭔지 움직임이 어떤 건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만약 후두엽이 다쳤다라면은 뭐 만약 눈은 뭔가를 보지만은 저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 뇌 연구는 그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는 윤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았던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뭔가 뭐 한 부위를 파괴하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종양도 일부러 생기게끔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조금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뇌 연구가 다른 과학 기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느린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달나라도 가고 뭐 그 정도로 어떤 과학 기술들이 어느 정도 발달돼 있지만은 뇌에 대해서는 뭐 1950년대만 해도 그 이렇게 전두엽 절제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뭐 그래서 그냥 뭔가 우울증 치료한다고 해서 전두엽을 그냥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수술도 그 당시에는 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이제 아주 유행처럼 수술을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fMRI 뭐 이런 MRI가 발견되어지고 그 활용되어진 지가 뭐 1980년도 뭐 70년도 후반 뭐 이런 정도이다 보니까 실제 어떤 뇌에 대한 어떤 연구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아직 100년도 채 안 됐고요.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제 소뇌 같은 경우는 운동 협응하고 이제 좀 많이 관련돼 있죠. 소뇌는 그 셀리블레무라고 해가지고 그 몸의 움직임하고 굉장히 관련돼 있습니다. 이 운동 선수들은 보면은 소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냥 하나의 동작이 아니라 다양한 동작, 그것을 연합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소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원활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 대뇌 피질에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있는 부분들인데요. 전두엽에 전엽 피질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시각 피질, 그다음 또 후두 정 피질도 있고요. 체감각 피질 있고 1차 운동 영역, 보완 운동 영역, 전 운동 영역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하나하나가 또 나름대로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브로드만 지도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뇌의 어떤 부분별로 이렇게 연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보통 뇌파 연구를 합니다. 부위별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두피에다가 이 부분에 해당되게끔 측정을 하는 부분들이죠. 자, 뇌측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내측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절단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 전뇌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각, 의식, 인지, 그리고 수위 운동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전뇌죠. 그래서 보통 이 전뇌 부분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전내 부분들이지만은 또 시상과 시상하부도 이 전내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시상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상이죠. 이런 어떤 시상 부분들인데 시상 밑에 또 시상 하부가 있어요. 시상은 이제 모든 시각, 청각 이런 정보들이 종합으로 이렇게 시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시상 하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뭔가 내분비계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계도 또 관여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봤다면은 이제 시상이 정보가 들어오겠죠. 앞에 어떤 위험물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제 시상하부에서 뭔가 자율신경계로 심장이 뛰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뇌에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동기나 정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시상하부가 관여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요건 이제 연수 부분들이고요. 이건 교내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편도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편도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시상 바로 밑에 이제 붙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 뒷면에서 본 건데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해마 부분들입니다. 그 시상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또 편도체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해마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해마가 이런 부분이죠. 히포컴퍼스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보면 이 해마가 이렇게 보입니다. 해마는 바로 기억, 장기 기억, 단기 기억에 주로 관여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트라우마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해마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트라우마가 좀 있고 이렇게 파견간 병사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폭탄 사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전쟁 수행하는 중에서 동료들이 죽고 폭탄이 터지고 그것을 눈앞에 지켜봤다면은 많이 참혹하고 끔찍하겠죠. 이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제 PTSD까지 이제 생길 때 이 해마 부분들이 이 데미지를 좀 받습니다. 기억 부분들을 관장하는데 그 기억 부분들이 일종의 입출력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트라우마 부분들은 이 해마를 주로 이렇게 이제 그 영역에 조금 데미지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 속에 갇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기억 생각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PTSD가 생긴 분들은 그 기억에서 참 벗어나는 부분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또 실질적으로는 또 그런 어떤 기억 부분에 관장하는 부분들이 이 해마 부분들이라는 거. 편도는 바로 공포를 관할하는 그러한 어떤 영역이죠. 그리고 또 감정을 또 이렇게 담당하기도 합니다. 또 위험을 보면은 우리가 되뇌에서 저거 앞에 적군이다 하면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편도가 뭔가 활성화시켜서 심장을 뛰게 한다든지 공포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뭔가 이렇게 몸에서 어떤 빨리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반응들을 하는데 그 역할을 바로 편도체가 합니다. 자, HM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보통 해마가 이런 기억을 관장한다. 물론 많은 실험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 다 뇌 연구는 뭔가 질병이나 이렇게 뇌 수술 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HM이라는 사람은 53년에 27세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간질 발작이 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뇌 축두엽을 이렇게 절제를 하는
이제 그 당시엔 또 50년대에는 뭐 이렇게 절제술이 많이 활용되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두를 한 상태에서 내축기업을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제거를 한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마나 뭐 이런 부분들, 정상적인 분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질은 덜 하게 되었지만은 이분은 그 뒤로부터 해마가 이렇게 손상을 당하고 나다 보니까 그 수술하기 전의 기억은 다 있어요. 근데 수술 이후로는 이제 기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날 하루는 기억이 됩니다. 자고 나면은 새롭게 되는 거죠. 해마가 바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어떤 그런 역할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분은 단기 기억만 남아있고 자고 날 때 주로 이렇게 해마가 작용하는 부분들이 잠을 잘 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해마는 꿈에도 이렇게 수면하고도 관련돼 있고 꿈꾸는 렘 수면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연구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죠. 아무튼 HM이라는 사람은 해마가 제거되고 나니까 이제 거의 뭐 그 밀러 박사가 이렇게 HM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또 연구를 했었는데 거의 50년간 지켜봤었죠. 이 HM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거의 뭐 80 넘게 살았습니다. 80 가까이. 이분은 뭐 매일 의사가 찾아오면은 누구시냐고 반갑습니다. 뭐 다른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정상적이었어요. 단지 기억만, 기억만 늘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날이면 자기 소개를 해야 되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저는 누구예요? 뭐 지금 괜찮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시냐고 반갑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도 잘 모르니까 누구시냐고. 사실 뭐 거의 50년간 옆에서 있었던 분이셨지만은 HM은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하루만 지나면 기억이 새로워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HM이 해마와 관련이 된다. 그런 어떤 케이스로 이렇게 알게 되어졌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뇌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쉽게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원으로 여러 겹으로 사실 보호되고 있습니다. 재질은 겨우 두부 정도밖에 재질이 안 된다고 했죠. 일단은 그 두피 부분도 있고 이제 스쿨 그러니까 그 머리 뼈 부분도 있지만 보호가 되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뇌 자체에도 이런 내막이라는 게 있어서 보자기처럼 두뇌를 감싸줍니다. 그래서 이 뇌막은 뭐 자주막과 자주막강과 유막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뇌를 마치 이렇게 보자기 싸듯이 감싸고 합니다. 특별히 그 자주막강 안에는 그 안에는 이제 액체가 채워져 있는데 뇌척수이라는 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뇌가 여러 가지 흔들림에서도 충격이 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보호막층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 권투 선수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렇게 그 주먹이나 이런 것들이 충격이 가하면 뇌가 어떻게 되냐면은 뒤로 쏠렸다가 다시 앞으로 제자리에 오는 아무래도 좀 데미지가 크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뇌세포가 뭐 그냥 뭐 산산조각처럼 이렇게 부서지진 않지만은 이런 어떤 내막이나 뭐 머리뼈나 두피 이런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도 잦은 어떤
충격에는 결국 나중에는 또 다양한 어떤 뇌의 어떤 질환 현상, 뭐 파킨슨이 생긴다든지, 뭐 알츠하이머가 생긴다든지, 그런 어떤 뇌의 어떤 여러 가지 데미지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뇌신경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뇌신경은 이제 후각신경, 시각신경, 동안신경, 뭐 이런 부분들, 후각신경, 시각신경, 뭐 동안신경, 활차신경, 3차, 외전신경, 안면신경, 뭐 청각신경, 선인신경, 미주신경, 부주신경, 설화신경,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경 부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이제 그 뇌 안에 이런 어떤 신경 부분들이 그 촘촘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혈관들이 같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뇌를 또 이제 좀 튼튼하게, 심지어 말하면 좀 뼈대 같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뇌가 또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신경 부분들이 또 각각 기능들이 있는데요. 뭐 후각신경, 시각신경은 뭐 그 말 그대로 냄새 맡고 보는 그런 부분들이고, 동황신경은 안과 눈꺼, 그리고 활차신경은 안구 운동 조절, 3차 신경은 안면 촉각, 그리고 외전신경은 안구 운동 조절, 안면신경은 안면 근육, 뭐 청각 전정신경, 평행감각, 청각에 관련된 거, 그다음 또 설인신경은 목구멍, 혀, 미각, 침, 미주신경은 심장, 폐, 장기, 뭐 부교감. 그래서 이 미주신경은 어찌 보면 이 자율신경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부신경은 목, 어깨, 운동 조절 그런 부분들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설화신경, 혀, 근육 조절. 그 뇌에 이런 모든 신경이 다 있기 때문에 뇌를 다친다면은, 그 신경을 다친다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움직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보통 교통사고를 되거나 이럴 때 이 신경이 탁 끊어지거나 이래 되면은 이제 사지마비가 발생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뭐 만약에 다 절단되어졌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이제 생명은 있지만은 뭐 몸 움직임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들이죠. 자, 이 펜필드라는 박사 이제 외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당시 여러 가지 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수술을 이렇게 하면서 우연히 개두된 사람의 어떤 뇌에 실수로 이렇게 전류가 이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해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손가락이 움직이고 약간 옆에다가 자극을 줬는데, 물론 처음엔 실수였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뇌피질에 이 각각 영역의 어떤 부분하고 신체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운동 영역, 체감각 영역의 어떤 맵을, 지도를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펜필드라는 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뇌 부분에 이제 그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모터 에리어, 이 두 정역에 있는 부분들이죠. 뒷부분이 바로 그 센소리 영역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 모터 영역 조금 더 앞에 있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그 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다리 영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윗부분, 아주 정중앙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팔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조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손가락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두엽으로 조금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굴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혀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센소리 에리어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뇌의 어떤 그 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길이 부분들이 그 이런 어떤 다리가 차지하는 요 영역 부분들하고 손이 차지하는 부분하고 실제 다리하고 손하고는 굉장히 길이가 틀린데 차지하는 영역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 부분을 비율로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런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그 특히 혀, 입, 입술 이런 부분에 많이 몰려 있고요. 또 손에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관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두뇌 발달 부분들은 참 이 손하고 이 말하는 부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신경세포들이 많이 촘촘히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뾰족한 뭔가 이쑤시개 같은 걸 가지고 허벅지를 한번 찔러 보세요. 그러면은 그 감각하고 혀끝을 한번 찔러보거나 손을 한번 찔러보면은 그 느낌들이 틀립니다. 뭔가 이 허벅지를 찌르는 건 좀 둔한 느낌이지만은 손가락이나 혀를 찌를 때는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그 감각, 촉감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만큼 신경세포들이 많이 관할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뇌발달 부분들은 이제 일종의 이렇게 튜브처럼 약 한 25일 정도면 그런 식으로 보이지만은 40일, 50일 돼서 100일쯤 돼서 이제 조금씩 이제 뇌의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제 역시 9개월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뇌가 형태가 되어져서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뇌파를 측정할 때는 이제 뇌의 구조와 특성을 고려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론탈 로브, 오피셜 로브, 파티셜 로브, 템포럴 영역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프론탈 로브에서는 이렇게 뭔가 인지나 판단한다는 부분들이 있었죠. 오피셜 로브, 후두엽에서는 시각 부분들, 그러니까 시각을 연구할 때는 후두엽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파티셜 로브, 감각이나 운동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두정엽이 연결되어져야 되겠죠. 템포럴 영역은 바로 청각 부분들이죠. 그래서 뭔가 청각 과제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그 템포럴 영역, 이렇게 측두엽을 또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뇌파 측정은 항상 뇌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를 하고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 뇌파 측정 부분에 있어서 그 10-20 전극 배치법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나지온과 인이온을 기준점으로 해서 10%에서 20%의 비율로서 측정하는 것이 10-20 전극 배치법입니다. 이제 표준 전극 배치법이죠. 나지온 같은 경우는 우리 코에서 이렇게 이마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들이 나지온이라고 하는 거죠. 인이온은 바로 이 뒤통수에 움푹 들어간 부분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공으로 생각했었을 때 정중앙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나지온에서 10%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이마 한가운데 있는 FP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프리프론탈 로브라고 해가지고 FP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 정도 올라가는 부분들을 FZ, 그러니까 FP 부분 있고 그 다음에는
Z 부분이 있고 정중앙을 CZ라고 해요. Z라는 거는 제로 지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20% PZ, 그 다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20% 되었을 때는 이제 OZ, 뭐 그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전극 배치법은 이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 20%, 20% 이게 이제 50%죠. 또 20%, 10% 하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1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반구를 10%, 20%, 20%, 20%, 10% 해서 100으로 해가지고 비율로 이렇게 구분해서 전극을 배치를 하자라는 부분이 바로 10-20 표준 전극 배치법이라는 부분들이죠. 자,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한다면은 그 FP1, FP2, 뭐 FZ, 그다음 또 F3, F4, F7, F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프트 쪽하고 라이트 쪽하고 조금 특징이 있죠. 다 홀수 번호는 다 레프트 쪽이고 짝수 번호는 전부 다 라이트 쪽인 겁니다. 서로 대칭은 되죠. F3면은 여기는 F4, 중앙은 다 Z이죠. FZ, CZ, PZ 뭐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2, 뭐 A1 이런 부분들인데 길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접지 전극 뭐 이런 부분을 할 때 보통 A2, A1 뭐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지온으로부터 해서 이제 10%, 20%, 20%, 20%, 20%, 10%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0%, 20%, 2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율로 해서 자리들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뇌파 자리 부분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FP1 부분들은 이제 나지온에서 10% 되는 지점, 그 다음 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10% 되는 지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0%, 20%, 10%, 20%, 20%, 또 역시 마찬가지로 10%, 20%, 20%. 이제 이게 이제 FP1, FP2, 뭐 O1, O2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뇌파의 어떤 전극 배치법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뇌 연구를 하면은 그 다양한 다채널 연구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채널이 뭐 어디에 해당되고 그리고 또한 그 채널을 또 어떨 때 쓰여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그 오피셜 로브니까 O1, O2 이런 식으로 되고요. 템포럴 영역, 그러니까 축두엽이니까 T라는 부분이 나온 거고, 파티셜 로브, 그러니까 두정엽이니까 P라는 어떤 이니셜을 쓰는 겁니다. 전두엽이니까 F, 프론탈 로브니까, 그리고 전전두엽이니까 FP, 프리프론탈.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약자들이 된다.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MCN이라 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틀리지만은 더 많은 채널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뇌파 장비하고 표시를 하면서 이제 전극을 배치할 때 쓰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사용할 때 이런 MCN의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뭐 64채널, 뭐 32채널, 심지어 128채널 그런 부분.